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요? 이미 동양 사상에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고 칸트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근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요? 사실 과학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혁명이 끝날 때쯤 우리 문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머리가 확 깰 겁니다.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 아닌 충격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입니다. 오늘 저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을 거예요. 하도 유명한 책이고요. 다음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켰던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이 굉장히 잘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랄까? 역사학자들이 약간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책을 쓰는 반면에 이 책에서는 상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가독성이 높은 책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 아닌 충격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완전히 하라리의 독창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잊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우리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남들이 강조하지 않았던, 간과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대단히 독창적이고 흥미로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책장을 넘기자마자 끝까지 그냥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책인데요. 빅히스토리의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보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역사책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구분해 놓고 있죠. 크게 네 부분으로 이 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인지혁명이 나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지 않으셨다면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인지혁명. 인지혁명으로부터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혁명. 사실 농업혁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것이 사실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은 이제 국가가 탄생을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 문명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인류의 어떤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아주 흥미로운데 마지막 파트를 과학혁명으로 마치게 되죠. 사실 과학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혁명이 끝날 때쯤 우리 문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인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아마 이 인지혁명 파트가 다른 어떤 역사책에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갖는 독창적인 파트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종속 과목 강문계라 그래서 생명의 분류법을 배웠을 텐데요. 우리 인간도 생명의 한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린 호모속 사피엔스 종이죠.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했을 즈음에 호모속에는 인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종류의 호모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호모속에 속한 다른 종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장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다른 친척들을 다 멸종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까지 같다는 뜻은 우리랑 행동 패턴이 비슷하고 비슷한 것을 먹고 살고 비슷한 곳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놀랍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종, 6종은 다 사라졌죠. 인지혁명이란 것은 아직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론하기로는 한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 많은 책들에서는 5만 년 전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때쯤에 우리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소통, 의사소통 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언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상의 산물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집단, 인간의 집단 전체가 하나의 상상을 동시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이라고 부르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이라는 기업이죠. 물론 책에서는 푸조라는 기업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삼성이 더 편하니까 이야기하기. 삼성은 주식회사입니다. 삼성이라는 주식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요?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정확히 삼성은 뭔가요? 삼성은 어떤 건물인가요? 건물이 삼성은 아니죠. 그 건물에 다른 기업체가 입주하면 다른 기업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삼성이 정확히 뭘까요? 바로 이 삼성이라는 주식회사는 법인이라는 것인데요. 법인은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란 뜻입니다. 원래 삼성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에 법적으로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여 마치 인간인 것처럼 땅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는 세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 또는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상상이란 뜻이죠. 이와 같은 상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이 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겁니다. 사실 유발 하라리는 그 국가조차도 상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아니, 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라고요? 땅덩어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죠? 이 땅에는 50만 년 전에는 인간이 살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계인이 와서 보면 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이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역사가 원래 인간의 역사는 우리 같은 인간, 생명체죠. 생명들이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즉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이 인지혁명 파트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좀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인간의 어두운 면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파트를 정리하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출현했고요. 아프리카에 오래 머물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도착한 지역들,
그 도착한 지역들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아마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호주라서, 호주는 외떨어진 섬이라서요. 호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호주에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하자마자 대형 동물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인간은 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화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호주 전체를 화전으로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불에 아주 강한 식물만 살아남죠. 유카틀립스 잎만 먹고 사는 코알라가 아주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섬이 되었죠. 사실 인류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종을 다 없애고요. 다음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생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형 동물을 다 죽여왔던 굉장히 그 호전적인 그런 동물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2부는 농업혁명 파트인데요. 보통 저희가 역사책에서는 농업혁명을 문명의 시작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일로 저희는 인간이 농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을 이뤘다는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농업혁명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저는 이제 이 파트를 읽었을 때 되게 놀랍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일단 그 농업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산물을 얻게 됐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놀랍게도 농부들, 이 당시 농부들은 수렵 채집을 하던 그 농부 이전의 시기였죠. 수렵 채집일 때보다도 더 힘들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농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식량 생산량은 많아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축과 같이 살게 되는데 가축에서 전염병이 많이 넘어오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그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것들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 그래서 인간에게 넘어오는 많은 병들이 우리에 밀접하게 있는 동물들에서 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가축을 키우게 되자 거기서부터 수많은 질병들이 넘어왔을 거고요. 더군다나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기가 경작하는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묶이게 되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인간의 감각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농업을 한다는 것은 끝없이 날씨를 걱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올 여름에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요. 태풍이 와도 안 됩니다. 즉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농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끔찍한 일이에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생산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인간이 그 농산물을 키운 것이 아니라 밀이나 쌀, 감자 같은 작물이 인간을 길들였다. 인간이 자신들을 키우도록 우리를 개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죠. 어쨌든 농업을 하게 되면은 곧 엄청난 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가를 많이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노동과 병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결국 농업혁명이 우리에게 준 것은 엄청나게 높은 출생률, 인구를 늘려주었지만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 이 차를 놓고 보면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행복인지는 알 수 없어요. 결국 이 농업혁명의 핵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인간에게는 덫이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은 인간에게만 재앙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키운 가축에게도 큰 재앙이었어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1년에 도축되는 닭의 숫자는 600억 마리에 달해요. 그러니까 한 1000억에 달하는 닭이 존재하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간보다 많아요. 하지만 닭이 행복할까요? 닭은 원래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2년인데요. 태어난 지 35일 만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35일 이상 닭을 키우면 들어가는 사료보다 닭을 팔 때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사악한 인간이죠. 인간들은 닭을 불과 35일 만에 죽입니다. 돼지는 평균 수명이 10에서 15년이지만 6개월 만에 죽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소는 그 새끼를 낳자마자 그 아기를 바로 죽이는데요. 아기를 낳으니까 젖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임신할 때까지 젖을 최대한 짜내고 다시 임신을 시키고요. 아기를 낳으면 또 아기를 죽이고 바로 그 다음부터 젖을 짭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 만든 또 하나의 재앙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뜻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끔찍한 재앙이죠. 그건 바로 불평등이죠. 자, 이제 잉여 심령이 있다는 뜻은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누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정치적 지배자가 나오게 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로 인지혁명으로 만들어진 상상을 믿는 능력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왔을 겁니다. 즉, 내가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은 신이 나에게 준 권리야. 그렇죠? 바로 이것이 신화고 종교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이것의 근원은 미국의 독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런 문장이 나오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사실 근대 민주국가들, 우리를 포함해서 근대 민주공화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의 근원은 바로 기독교의 신이 사람들에게 부여했다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갖는 이런 중요한 권리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바로 인간이 갖는 이런 권리야말로 진정한 상상의 산물이죠.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바퀴벌레나 우리나 똑같이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생물학적 과정은 똑같습니다. DNA의 구조도 똑같아요. DNA의 정보만 다를 뿐이죠. 외계인에게 식물이 중요한지 인간이 중요한지 물어보면 당연히 외계인은 식물이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식물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산소가 사라지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전멸합니다. 식물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다 죽고요. 그럼 육식동물 다 죽고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동물은 전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없애도 괜찮아요. 인간이 없어져도 지구의 생명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이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물과 인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인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죠. 그냥 상상인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우리 인간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장 자크 루소가 쓴 유명한 책이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 땅이 있죠? 어떤 이 땅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요. 그리고서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누군가 최초로 말했을 텐데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문명의 창시자다. 정말 웃기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주인이 있나요? 왜 여기 울타리를 치면 그게 그 사람께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상상을 믿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붕괴합니다. 현재 땅을 가진 사람이
또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보세요. 그 권리를 누가 준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신은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상상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이 땅은 네 것이고 이 아파트는 네 것이라는 것은 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사실 그 법을 만든 것은 국가고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죠. 이런 상상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이런 상상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상상의 산물임을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제가 상상이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위험해지는 거죠. 자, 제가 왜 이것이 위험한 생각인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 머리가 확 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유발 하라리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미 동양 사상에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고 칸트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명징하게 상상의 산물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쉽게 설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죠. 삼부는 인간의 모든 역사, 농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한 17세기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오랜 시간의 역사는 유발 하라리는 이 시기를 그냥 역사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인지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소통 능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팬지도 협력을 해요. 침팬지도 집단을 이루지만 한 100마리까지 모일 수 있어요. 150마리. 그들은 대부분 혈연 집단이죠. 개미도 거대한 사회를 이루지만 개미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의 여왕개미가 다 낳은 새끼들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서로 완전히 다른 혈연이 아닌 그런 관계끼리도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의 산물이죠. 사실 인간의 뇌는 우리의 다른 친척이었던 네안데르탈인보다 작아요. 한때는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뇌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고학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죠. 우리는 그 뇌에 집착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전히 물론 정확한 이유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뇌가 더 작아졌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뇌가 작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더 멍청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협력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의 양이 줄어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고대인들, 그러니까 수렵채집인들은 자기 혼자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즉 사냥도 해야 되고요. 잡아온 동물을 손질도 해야 되고요. 집도 지어야 되고요. 정말 다재다능한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인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이루게 되자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농사만 짓거나 하루 종일 글만 쓰거나 지금 특히나 현대는 더 심하죠. 저는 물리학만 할 줄 알아요. 전 농사 못 짓습니다. 전 집도 못 지어요. 이렇게 각자가 전문인이 된다는 뜻은 큰 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협력하는 능력 플러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특화된 능력. 그래서 인간은 뇌가 오히려 작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된 인간은 이제는 사회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에 얽매이게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조직이 싫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통합되어 가는 여기서 생겨난 어떤 보편적 질서가 있을 텐데요. 많은 질서가 있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경제적 질서, 정치적 질서, 그다음에 종교, 사상의 질서죠. 우선 화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화폐는 돈을 매개로 하는 건데요. 돈이란 것은 정말 재밌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돈을 꺼냈어요. 자,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뺏어요. 제가 먹습니다. 저는 대신 원숭이한테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줍니다. 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바나나를 한 20개 이상 살 수 있으니까 만족할 수도 있어요. 바나나를 뺏겼지만 원숭이가 이거 받고 좋아할까요? 이거 집어 던질 겁니다. 막 찢어버릴 거예요. 그냥 원숭이가 보기에 이거는 종이거든요. 이건 먹을 수 없잖아요. 왜 여러분은 이것이 바나나 20개와 교환 가치가 있다고 믿나요? 왜가 아니죠. 그냥 믿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갖는 가치는 2022년 현재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5천만 개체의 호모사피엔스가 믿는 것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이건 당장 종이가 됩니다. 바로 이 돈이야말로 인간 상상의 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죠. 정치 위기가 생기면 왜 금융 위기가 오나요? 왜 이 가치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연동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이것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돈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가장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 상상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자, 두 번째는 제국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자, 제국이라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국주의. 유발 하라리는 제국을 되게 좋게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책을 읽을 때 거부감이 들었던 생각인데 제국이야말로 가장 안정된,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란 말이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 그 통치하에 있던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그 특성상 힘이 센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몽고 제국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자기 점령 지역 사람들을 막 총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그 제국의 문화는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한국은 좀 이제 예외이긴 해요. 우리는 우리 자체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흔치 않은 작은 나라라서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도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요.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도 좋든 싫든 현재도 계속 영국의 문화권인데요. 영국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고요. 독일과의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다 승리했죠. 영국과 영어를 사용하는 다 국가들인데요. 미국, 영국. 여전히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종교입니다. 네, 일단 유발 하라리는 아주 과감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초기의 신은 다신교입니다. 어느 문명권이나 다 다신교입니다. 도래도 신이 있고 모든 것들의 신이 있어요. 신이 도입되는 순간 이제 인간은 동물과 분리할 수 있었고요. 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권한을 줍니다. 너희는 동물들을 지배하라. 동물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제 우리는 가축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이죠. 아마도 첫 번째로 종교가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면서 그 죄책감을 덜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신교가 생겨난 다음에 일신교로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일신교는 다신교와 다릅니다. 일신교는 신이 하나만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그러자 로마는 탄압을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탄압받는 이유는 하나의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탄압받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따라가다가 신에서 끝납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신만 믿게 할 수 있으면 인간이 만든 모든 상상의 체계를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믿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종교는 권력과 결탁합니다. 사실 우리는 근대를 이제 종교에서 벗어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근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이 근대 시대야말로 전대미문의 종교 시대예요. 즉 엄청난 포교를 하려는 노력과 그 포교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게 왜냐고요? 자, 보세요. 서구는 지난 근대 시기를 통틀어서 식민지 개척을 합니다. 총칼을 가지고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죠. 이때 이들이 내건 이유는 바로 종교였습니다. 이들이 언제 분노하냐면은 점령 지역에서 그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 군대가 파병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우리가 병인양요 같은 거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을 때 군대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대규모 전쟁도 사실은 또 하나의 종교예요. 국가주의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는데요. 그런 국가를 위해 여러분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민족주의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사실 독일과 영국이 전쟁의 주축이었는데 영국은 앵글로 색슨족이죠. 앵글로 색슨족은 앵글족과 색슨족이 합쳐진 건데요. 색슨족은 지금의 그 작센, 그러니까 그 드레스덴이 있는 작센 지역입니다. 게르만족이에요. 독일이 게르만족이잖아요. 똑같은 게르만끼리 국가주의를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히틀러는 그 안에서도 또 민족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을 600만을 죽이죠. 인간 역사상 이렇게 국가주의라는 민족주의라는 이 종교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어떤 새로운 또 대규모 전쟁 또 살상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뭐 이런 게 다 인간의 상상의 믿음이라는 거죠. 원래 주의라는 것, 주의인데요. 주의의 뜻을 찾아보시면 사람과 단체나 정부가 주장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하는 원칙이나 사상, 즉 믿고 있는 주장이라는 뜻 이런 건데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믿고 있는, 네, 인간이 믿는 상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상상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르네상스부터 이어져 온 근대의 핵심적인 거죠.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인간의 믿음이죠.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개별 인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집단 내부의 평등이 중요한 거고 진화론적인 경우에는 인간이 진화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인본주의고 똑같이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추구하는 바가 약간 다른데요. 이 약간의 차이가 결국은 굉장히 큰 정치적 차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서 지난 한 200년 동안 최소한 수천만에서 1억 명이 전쟁으로만 죽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를 놓고도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거죠. 자,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부, 과학혁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은 대략 한 17세기쯤에 시작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도 과학혁명 중입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피엔스의 책에 따르면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빅뱅이 왜 있었는지 모릅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렇다면은 과학이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과학은 이런 특징이 있지만 그 과학 연구 자체에도 그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영향을 줘요.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 연구에 자금이 지원된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 믿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왜 연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지금 인공지능이죠? 왜 하필 지금 빅데이터죠? 항상 그런 질문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 제국과 과학은 공통점이 많아요. 과학의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그렇죠? 이런 건 과학적 질문입니다. 실제 이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 영국의 왕립학회는 지구의 여러 지점에서 금성의 위치를 측정하면 삼각측량법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탐사대를 보내는데요. 이 탐사대가 하던 일이 바로 대항해 시대의 서양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제가 얘기한 이 일식 측정을 위해서 떠났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조지프 뱅크스라는 과학자도 있었고요. 선장 중에 유명한 사람이 제임스 쿡 선장이죠. 쿠크 선장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죠. 이때 이 쿡 선장이 그 발견한 섬이 바로 지금의 뉴질랜드잖아요. 바로 이 탐험가들이 그 대양 항해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대양 항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경도 측정이라든가 여러 과학적 기술들을 다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서양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바탕이 됩니다. 대양 항해를 위해서 필요했던 기술들, 무기 이런 것들은 다 이 과학 기술이 준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정복자는 과학자랑 비슷해요. 정복자, 탐험가의 특성은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윈이 왜 갈라파고스에 갔을까요? 영국에 사는 사람이 왜 태평양까지? 바로 이 과학과 탐험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의 발견으로 알려지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 과학적 사고방식, 물질적 증거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과학기술과 결합하지 않은 제국주의는 세계로 뻗어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자본주의인데 과학이 바로 자본주의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근대 서구 사회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무기가 바로 이 과학혁명과 자본주의예요. 여러분이 경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건 바로 성장이죠. 성장. 성장이 멈추면 끝이에요. 지금도 우리한테 그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이 되는 순간 망하는 거죠. 마이너스면은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유한하잖아요. 자,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은행이 있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있고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있어요. 은행, 인테리어 업자, 제빵사. 자, 인테리어 업자한테 처음에 현금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존재하는 돈 전부예요. 인테리어 업자는 이 현금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럼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은행에만 돈이 있죠?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빵사가 있는데요. 제빵사는 뭔가 자기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대출합니다.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줘요. 그리고 집을 고칩니다. 빵집을 고쳐요. 자, 인테리어 업자는 1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은행에 예금을 하죠. 여기서 마술이 일어난 거예요. 은행에는 이제 돈이 인테리어 업자 이름으로 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돈이 200만 원 됐을까요? 이 돈은 바로 이 제빵사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빵집을 고치면 미래의 빵을 더 팔 수 있을 거라는 이 신뢰와 믿음, 신용의 바탕을 둬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죠. 저 사람이 돈을 갚을 거야 라는 신용 때문에 빌려주는 건데 왜 이 사람이 갚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앞으로 경제가 좋을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 돈을 벌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벌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자본주의 멈춥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고요. 미래에 대한 신뢰는 신용을 낳고 신용은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낳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 빠지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이 그래서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칼 막스가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얘기했죠. 이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간 이게 유지된 이유는 특히나 그 칼 막스가 그 자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계속 성장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과학기술 때문이죠. 경제가 흔들흔들할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살아납니다. 21세기 초에 다 망할 줄 알았는데 IT 업 때문에 살아났죠. 끝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다면 그러면 성장은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끝없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는 놀랍게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아마 책에서 보게 되실 텐데요. 생화학적으로 과학이 행복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는 생화학적으로 행복이 뭘까요? 생화학적으로 행복은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나오면 행복해져요. 인간의 행복은 세로토닌 수치에 따라 결정이 되죠. 세로토닌 수치는 이렇게 약물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부터 7까지 수치가 있어요. 7이 나오면은 7 정도가 나올 때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죠. 3이면 좀 되게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는데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쾌락의 극치까지 가겠죠. 그랬는데 정오에 갑자기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과학 발견을, 그러니까 저겠죠. 노벨상 받을 만한 과학 발견을 했어요. 또 정말 행복이 극치까지 갈 거예요. 이것도 충분한데 오후에는 여러분이 남북 통일을 성사시켰어요.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남북이 통일돼, 여러분 덕분에 남북 통일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역사의 이름을 남겠죠. 이 상황에서 저녁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 수치는 얼마일까요? 100만일까요? 100일까요? 네, 여러분의 행복 수치는 7입니다.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행복은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니에요. 행복은 잠깐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금방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걸 목표로 세운다면 100% 실패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행복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죠. 인류가 미래에 만약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아까 세로토닌 수치가 7로 가는데요. 언제나. 부작용도 없어요. 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살까요? 매일같이 하나씩 먹고 살까요? 바로 이 책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아기를 낳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아기는 그 난자 정자를 가져다가 인공수정으로 만들고요. 국가가 아기를 양육합니다. 태어난 아기들은 태어날 때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직업이 주어지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불평등할 수도 있어요. 몸이 작은 사람, 큰 사람 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점은 똑같이 마약을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모두가 행복하죠. 이거 헉슬리가 얘기하는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게 멋진 세계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올바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피엔스에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 좋은지, 나쁜지 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이 자연에는 인간이 만든 가치는 없어요. 지구는 태양주의를 돕니다. 이거는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요. 행복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팩트죠. 과학 그 자체는 인간에게 행복도 불행도 아닙니다.
인간이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다소 좀 예기치 못했던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인간의 역사를 다 소개한 마지막에 유발 하라리는 결국 인간의 삶의 목표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과연 그 행복의 추구란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도달 가능한 목표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멋지게 정리하려고 책을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소비적인 자본주의의 시대에 그 미래를 너무나 우리의 그 행복과 어떤 그 말초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그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좀 급진적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